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반 정도는 일하고 반 정도는 일하기 쉬고 싫네요. 그랬습니다. 그냥 계속 놀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붙여서 쉬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회사 다니는 분들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발걸음이 여느 때보다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차도 좀 막히더라고요. 저는 많이 쉬시면은 네.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벌써 네.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일하고 나면은 주말에 쉬는 분들 그 생각하면서 힘내십시오. 저희는 주말에 그 긴 연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노벨상의 계절. 노벨상의 계절이 정말 왔습니다. 속속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0월 6일부터 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13일까지 하루에 한 분야씩 수상자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월 이렇게 총 6개 분야 수상자를 일주일 동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개의 상이 발표가 됐거든요.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그 생리의학상은 미국 2명, 일본 1명 이렇게 3명이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메리 브런코 시애틀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또 프레즈 램즈델 소노마 바이오 테라퓨틱스 과학 고문이 받았고요. 일본에서는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자 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연구 분야는 조절 T세포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항암제나 이제 장기 이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일본의 사카구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네. 암 치료가 곧 가능해질 거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물리학상은 역시 3명이 공동 수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리의학상도 그렇고 물리학상도 그렇고 같은 이슈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 연구한 사람들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예. 상금도 나눠 갖게 되고요. 클라크 UC 버클리 교수, 그다음에 드보레 예일대 교수, 마타니스 UC 센타바버라 교수 이렇게 3명이 받았고요. 네. 새로운 규모에서 양자 역학을 연구한 공로다 이렇게 수상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역학. 네. 그 화학상도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네.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루 야기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인데 금속 유기골격체를 개발한 공로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새로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네.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아니면 물 속의 유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인류의 난제잖아요.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그리고 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 크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 작가가 받았습니다. 이 문학상 노벨 문학상이 밤사이에 발표된 거죠. 맞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겁니다. 헝가리 사람이 받았어요. 소설가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크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라는 네. 작가. 그러니까 묵시록의 거장 이렇게 불리는데 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근데 수상 과정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라슬로 작가가 1985년에 사탄 탱고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이 2015년에 맨부커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한강 작가도 이 상을 받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한강 작가가 받은 게 맨부커상 받은 게 2016년이고 노벨 문학상 받은 건 작년이거든요. 예. 라슬로 작가는 맨부커상은 1년 먼저 받고 노벨 문학상은 1년 늦게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이 사탄 탱고 번역돼 있고요. 총 6권의 책도 같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작가가 지금까지 서술한 많은 작품들을 총평가해서 주는 건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사탄 탱고라는 책을 비롯해서 한 6권 정도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번역이 예. 돼 있어요. 헝가리 소설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쭉 봐도 일본 사람이 벌써 2명이에요. 네, 일본이 이관왕을 했어요. 네. 생리의학상에서 받고 화학상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대로 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31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31번째. 네. 와. 사실 우리나라는 2명이거든요. 2명이죠. 그리고 특히 이 31명 중에 27명이 기초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아무래도 뭐 국가적인 조금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탄 것 뭐 자랑스럽습니다만 2명에 그쳤고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과학 쪽에서 우리보다 그러니까요. 크게 앞서갔나 이 생각을 노벨상 시즌되면 늘 하게 돼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관심을 온 세계가 갖게 되는 건 노벨 평화상입니다. 평화상. 맞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발표가 되고요. 예. 이 노벨 평화상은 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너무 드러내놓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네.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아니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아예 대놓고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트위터도 올리고 그러던데요. 뭐 아들만 그러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가 되냐면은 네. 후보 추천을 예. 올해 1월 31일에 마감을 해요. 아 후보 추천을 예. 추천한 사람 추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뽑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네. 그 선정위원들이 특별히 늘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1월 31일에 그러면 트럼프가 추천을 받았냐. 올해 일단 6월, 7월에 그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한테 아부한다면서 관세 협상하면서 뭐 예.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예. 뭐 파키스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추천했거든요. 맞아요.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어허. 작년 12월에 미국의 하원 의원, 공화당의 하원 의원 클로디아 테니가 이미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인이 224명, 기관이 94곳 이렇게 이제 추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추천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그런데 이미 6일날 이미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발표만 오늘 오후 6시에 하는 거고 6일날 됐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이제 평화 협상이 하마스와의 일당의 평화 협상이 됐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10월 6일에 이미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결정이 됐고 지금 봉투 안에 6일, 담겨 6일, 있다. 6일 날. 10월 6일에. 예. 그런데 가자 지구의 이 평화 협상 타결을 트럼프가 서둘러 시킨 건 이 평화상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예. 평화 협상 타결된 게 그 뒤군요. 그러면 결정이 된 후군요. 그러니까 뭐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정치 작업을 한 건데 이게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요. 네. 올해 6월 달에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관계 등 내가 뭘 해도 나는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 발언도 난 못 예. 받을 거야 발언을 본인은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7월 달에는 노르웨이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 노벨 평화상, 노벨상은요 독립위원회가 하는 거고 노르웨이에서 있을 뿐이지 그 기관이 맞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데 관세 얘기도 좀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노벨 평화상 만약에 트럼프가 못 받으면은 네. 노르웨이에 보복 관세 때릴 거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언론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착하냐 노벨 평화상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바마를 의식해서입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되자마자 받았거든요. 사실은 비판이 좀 있어서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것 자체가 평화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취지고 이제 세계 평화에 비핵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건데 오바마는 한 것도 없는데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8개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왜 내가 못 받아? 그리고 오바마에 예. 대한 라이벌 의식이 대단해요. anything but 오바마라고 네, 할 정도로 모든 거 지금 미국이 셧다운된 것도 오바마 케어 연장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된 거잖아요. 아하. 그 정도로 오바마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 뭐 압박을 하든 팔을 비틀든 관세를 때리든 내가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다라는 자신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좀 된 것 같은데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거 주기도 참 부담스럽겠다. 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차남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옛 트위터죠. X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친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면 리트윗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서 평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막 칭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인가에 온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인데 발표 언제죠, 박순봉 기자 정확하게? 노벨 평화상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트럼프가 받을 거라는 그 베팅을 한 사람들 보니까요. 확률을 한 6%로 보고 네, 있더라고요.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받고 싶으면 관세 협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아니 뭐 남의 나라 그린란드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가자지구 봉쇄도 이거 지금 평화협정을 했지만 그동안 뭐 7만 명이 죽었거든요. 가자지구에서. 네. 그 봉쇄를 묵인해 왔던 거 뭐 관세 협상에서 사실 지금 미국은 거의 내전 상황이에요. 지금 막 총 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맞습니다. 군대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게 맞냐 이런 비판도 많아요. 예. 오늘 6시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예. 미국의 관세 답장. 자, 관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대통령실 주재로 그 관세 관련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3명이 모두 왔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장관들도 다 왔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렇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했느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 8월 27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후에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교착 상태를 맞은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쭉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회의 내용은 김정관 장관이 그 어떤 내용을 그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통상장관하고 얘기하고 왔느냐 이걸 보고한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안 했어요. 회의 끝난 다음에. 네, 따로 브리핑이 없었고 설명 내용 같은 것들도 없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김정관 장관이 듣고 온 얘기 그리고 앞으로 3,500억 달러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3,500억 달러 요 얘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 방식하고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큰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보증 서는 거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준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직접으로 현금 내야지. 직접 투자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내고 수익도 우리가 90% 가져갈 거거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은 거의 500조라 가지고 이 돈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외환 보유고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뚜렷한 진전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한 건 아니라 그래요. 어제 제가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건 아직은 없다. 더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냥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에이펙 정상회의예요. 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이때를 계기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이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는 오는데 본회의는 지금 참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려요. 그게 이제 27일까지 이달 27일까지 열리고 이거 네. 26, 27은 말레이시아에 가고 그 27, 28, 29 2박 3일은 일본에 갑니다. 이제 새로운 총리도 지금 선임이 됐으니까. 그리고 29, 30 그러니까 1박 2일이죠. 1박 2일을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정작 이제 에이펙은 31일부터 이제 11월 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에는 2박 3일, 한국에는 1박 2일에 가는 이유가 관세 협상이 일본은 됐고 한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말하자면 이번 올해 통틀어서 가장 큰 외교 무대인 국제 외교 무대인 에이펙 본회의에는 빠지면서 일본에 2박을 먼저 머무르겠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좀 노골적인 느낌 안 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자 회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G7 정상회의 예. 하는데 본회의 하는데 먼저 갔죠. 먼저 뭐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국내 시급한 일정이 많다고 뭐 중동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해서 관세 압박을 받는 나라들이 다 이제 트럼프한테도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이런 다 여러 명이 포위되는 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뭔가 네. 하는 이런 구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좀 의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압박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그 정상회담은 있는 겁니까? 그건 그건 성사되는 사실상 거예요? 있는 걸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에이펙 본회의는 불참하지만, 음. 그러니까 에이펙은 불참하지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지금 만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국이 다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콩을 팔기, 대두를 지금 중국에 팔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다시 히토류 수출 제한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신경전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관건인데 한국이 여론조사 나라에 좀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는데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80%,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가 15%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간을 좀 들이면서도 지금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인데 네.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50% 올려가지고 맞아요. 적자 규모가 4천억이 넘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불리한 내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많은데 일부 내용이 합의를 했을 때 이게 불리한 내용이 됐을 경우엔 이 지금의 여론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한테는 상당히 정부도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관세 협상 이야기와 이제 에이펙 이야기를 좀 해봤고 세 번째 이슈는 이 연결이 되는 이슈예요. 일본 얘기입니다. 네. 오토바이 타던 여대생 일본 총리되다. 예, 일본의 새 총리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일본은 내각제라서 이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그 집권당 총재,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이미 총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맡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만 잡음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어떤 이제 거요? 집권당 총재로 당선이 됐을 때는 네. 15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총리로 선출이 될 거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지금 자민당에서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게 연립 구성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명당은 원래 이제 연립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뭐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라면은, 그러니까 음. 정치적 색채 같은 것들은 빼고요. 민주당하고 그 조국혁신당 이런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친한 관계라서 원래 연립해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 다카이치 총재가 좀 강경 보수거든요. 예, 예. 극우라는 이런 평가도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명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비자금 스캔들 대응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외국인을 과도하게 배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명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연립 구성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여소야대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석수 문제군요. 애초에 이 공명당이랑 같이 해도 여소야대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개혁신당 같은 당까지 원래 확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일종의 원래 식구들부터도 좀 반발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총리 선출 과정이 좀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건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이 여성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건 확정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언제 취임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극우 인사라는 말이 계속 들리는데 이름이 다카이치 사나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비판들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다가 그 지역구에 자식이 물려받고 이러면 세습했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오렌지 정치인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은 이게 어느 정도든 굉장히 수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정치를 하던 집안에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나의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셀러리맨 집안의 출신입니다. 좀 평범한 집안에 나와서 이렇게 총재까지 올라가고 총리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아나운서 하다가 정치평론가를 했었고요. 네. 좀 재밌어 보이는 거는 오토바이를 많이 탔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아, 그래요? 스포츠카도 많이 타고요. 뭐 이런 점들도 좀 조사진인가 흥미롭고요. 봐요. 오토바이 위에서 뭐라고 그래야지? 바이크 자켓? 네.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입는 그 복장을 라이더 딱 복장이라고 하고 할까요? 와, 예, 조사진 멋있네요. 그래, 저 그런 여성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자민당 내에서도 우파 정치인, 극우 정치인으로 많이 꼽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자위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강성 기조들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 일본도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이 지금까지 행적들을 보면 참 걱정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진은 저렇게 멋있는데 정치 입문하고 나서의 그 행적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로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일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이제 차기 총리가 되기 전까지 네. 일단은 선거 전략이었다. 좀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본은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적 위기가 있으면은 네. 강경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맞아요.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일 관계는 경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의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80년대 대학을 했거든. 80년대 61년생이니까 80학번 뭐 이 정도 되는데 79인지 89인지 80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공투 세대가 지나고 그 80년대 학번이 우리나라의 한 2000년대 학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1984년에 고베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운동권이 60년대, 70년대까지 일본을 지배하다가 예, 이제 예. 그 탈이념화된 게 딱 저 사나이가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정치인이 되면서 극우화됐지만은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나 제가 주목했던 거는 총재 선거회 때 그때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게 불공정하다. 재협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있어서 일본이 좀 그런 거 재협상도 요구를 하고 버텨줘야지 한국도 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게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마칠 텐데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잠깐 여론조사 언급하셨잖아요. 그 개요도 소개해드려야겠어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